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 첫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개발자들이 AWS를 잘 배우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이 제목 보시고 설레는 분들 많으시죠? 1000만 사용자라면 누구나 그런 꿈꾸는 숫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클라우드를 처음 배우시는 빌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서비스 한 명의 사용자부터 1000만 사용자까지 어떻게 AWS의 서벌리스 기반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1000만 사용자 아키텍처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AWS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 2013년에 이 처음 소개된 이 방법론은 이 고전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한 명의 사용자부터 100만, 10만, 100만, 1000만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그 인터넷 스케일 서비스의 가용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 1000만 사용자 아키텍처입니다. 하나의 가상 서버에서부터 로드 밸런싱, 오토 스케일링, 그리고 컨텐츠 캐싱, 데이터베이스 선택 방법까지 이 다양한 분산 아키텍처 기법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어떤 AWS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추억의 옛날 AWS 서비스 아이콘들이 보이네요. 그런데 이 1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온프라미스 기반 데이터 센터에서 이 물리적 서버에 MVC 프레임워크라는 걸 통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함께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구동하는 싱글 페이지 앱 기반의 프레임워크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 백엔드는 API를 통해 JSON 데이터를 생성해 주는 그런 역할로 많이 바뀌었죠.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풀스택 앱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년에 그 프로그래머스에서 조사한 국내 개발자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이 프론트엔드 경우에는 리액트, 넥스JS, 노드JS 같은 걸 주로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 백엔드는 이제 스프링 붓, 노드JS, 리액트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들어 해외에서 플러터나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이제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도 널리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실상 그 정적 프레임워크가 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그 10년이 지난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서버리스 컴퓨팅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가용성과 확장성을 별로 염려하지 않는 그 1000만 사용자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가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AWS 서벌리스로 구성된 1000만 사용자 아키텍처입니다. 이 서벌리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관리 및 운영할 서버가 없다는 뜻으로 그 일의 대부분을 AWS가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서버 방식의 이전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의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클라우드의 장점은 쉽게 구축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구축 후에 다양한 운영 데이터를 측정해서 그 배운 점을 토대로 다시 구축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비스 확장 및 성능 그리고 최적화된 아키텍처로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 방식이든 서버리스 방식이든 맞는 키는 없다는 것을 이제 먼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용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든 서비스의 아마 첫 번째 사용자는 아마 개발자 자신이거나 개발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외부에 공개한 후에 첫 사용자에게 제공을 한다면 좀 고민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과거의 방식은 단일 서버를 만들어서 프론트, 백엔드, DB의 모든 앱 구성 요소를 한 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AWS 서비스가 바로 아마존 EC2입니다. 원하는 CPU와 메모리 구성을 선택한 다음에 수십 초 안에 리눅스나 윈도우 기반 가상 서버를 띄울 수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라고 불리는 이 가상 서버에 공개 IP 주소인 일렉트릭 IP를 세팅을 하고 아마존 라우트 53이라는 서비스로 도메인 네임을 설정하면 이제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 EC2 인스턴스에 프론트,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올리면은 인스턴스가 중단됐을 때 이 모든 기능이 중단되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런 격언처럼 처음부터 분산 아키텍처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의 사용자부터 각 앱 구성 요소를 나누도록 가이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서버로 분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서버리스 방식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애플리케이션 소스로 분리했던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 스토어에 대해서 적절한 AWS 서비스를 선택해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인프라 관리 부담도 없이 서비스 확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또 각 영역별 그 개발 부하도 크게 감소합니다.
이 최신 개발 프레임워크와 통합도 쉽고 또 일관된 개발자 경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프론트엔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WS에서 웹 호스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바로 아마존 S3의 정적 웹 호스팅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AWS의 그 무제한 스토리지 저장소인 S3 버켓에다가 웹페이지를 업로드를 하면 바로 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이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면은 AWS Amplify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AWS Amplify 서비스는 그 AWS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이 풀스택 웹 또는 모바일 앱을 몇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싱글 페이지 앱을 호스팅하는 Amplify 호스팅과 이 프론트엔드 구성 요소를 개발할 수 있는 Amplify 스튜디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좀 더 고급 백엔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Amplify CLI와 라이브러리 그리고 SDK를 이용하면 다른 AWS 서비스와 연계하거나 또는 다른 API 백엔드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자, 오늘은 이 Amplify 호스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싱글 페이지 앱을 위한 글로벌 호스팅 저장소인데요. 전 세계 410개가 넘는 콘텐츠 배포 지점을 가진 아마존 클라우드프론트라고 하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이용합니다. 이 앱이 배포되면 이 자동 생성된 HTTPS 기반 도메인으로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고 자체 도메인 지정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앱 배포 과정도 이 원클릭으로 이제 지속적인 통합 배포, 즉 CI/CD 모델을 따르고 있고요. 또 소스 코드와 풀 리퀘스트가 오면은 자동으로 소스 변화를 감지해 가지고 배포를 해줍니다. 또 개발 시 간단한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인증으로 앱을 보호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앱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뭐 공개 또는 비공개 상태로 테스트를 할 때 유용한 옵션입니다. 이 앰플리파이 호스팅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소스 코드 레파지토리를 연결하고 리액트, 앵귤러, 넥스트.js 등 이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자동 감지된 빌드 설정을 세팅하면 그냥 코드 커밋을 해서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자동 배포가 됩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데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관리 콘솔에서 이 앰플리파이에 들어가면 호스팅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호스팅할 앱의 소스가 위치한 그 레파지토리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GitHub을 선택했다면 인증 후 나타나는 레파지토리 목록에서 호스팅할 소스 코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포할 프레임워크는 그 대개 소스를 보고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Next.js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진 앱이네요. 자, 또 스테이징 혹은 프로덕션의 다양한 CI/CD 환경 구성도 가능하고요. 기본 빌드 IAM 권한을 선택하고 그 배포 스크립트를 살펴본 후에 바로 소스 코드를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성한 전체 설정을 다시 한번 살펴본 후에 저장과 배포를 하면 배포에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지금 배포가 됐죠. 자, 지금 이 화면은 이 배포가 완료가 되었을 때 보는 화면입니다. 앰플리파이에는 이 웹페이지 구성과 관리를 위한 앰플리파이 스튜디오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즘 대개 이제 피그마라는 도구를 통해서 웹 디자인 양식을 가져와서 웹페이지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앰플리파이 스튜디오에서는 피그마에서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바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UI 요소는 앰플리파이가 자체로 만든 내장 UI 구성 요소와 함께 활용해서 웹페이지나 웹폼 등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피그마에서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앰플리파이 스튜디오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프로젝트 공유를 위한 파일 링크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그마에서 만들어진 UI 컴포넌트를 앰플리파이 스튜디오에서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원하는 UI 속성과 지정값을 직접 이렇게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백엔드 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아마존 EC2 기반의 가상 서버를 백엔드 인프라로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라는 서비스 부하 분산 서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목적에 따라서 600개가 넘는 아마존 EC2 가상 서버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컨테이너 기반 배포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마존 ECS와 EKS라는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 EKS는 이제 쿠버네티스용 완전 관리 서비스로서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아마존 EC2 실전 활용 팁 A to J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AWS 컨테이너 서비스 선택 길라잡이 세션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프라에 대한 걱정 없이 그 애플리케이션 구현과 배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서버리스 옵션도 있습니다.
기존의 뭐 ECS, EKS 모두 그 AWS 파게이트라는 서버리스 기반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요. AWS 앱러너는 이제 이 파게이트를 기반으로 컨테이너 배포 및 운영까지 손쉽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AWS 람다는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할 때만 가금하는 이 대표적인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서버리스 방식 백핸드를 주로 살펴볼 것이고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AWS 앱러너라고 하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AWS 앱러너는 서버리스 기반 컨테이너 서비스로 웹 기반 백핸드, 모바일 백핸드, 또 마이크로 서비스 및 API 호스팅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노드.js나 파이썬, 자바, 닷넷, 그리고 레일즈 같은 널리 사용되는 여러 런타임을 지원합니다. 이 AWS 파게이트라는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가 있지만은 컨테이너 이미지 생성이나 빌드와 배포 같은 작업은 이제 운영자가 직접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앱러너는 AWS 파게이트 for ECS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등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밑단에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이 AWS가 다 관리를 해줍니다. 앱러너 서비스 제공 방식을 살펴보면 개발자들이 이제 소스 코드 레파지토리나 기존 컨테이너 이미지를 등록하면 이제 바로 소스 코드 접근 권한이나 레지스트리 등록 권한을 얻어서 HTTPS 엔드포인트로 접근 가능한 이제 서비스를 바로 생성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빌드 및 런타임 구성 그리고 CPU 및 메모리 크기, 배포 확장 같은 것을 이 AWS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데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생성을 클릭을 하면 먼저 소스 코드 레파지토리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GitHub에 있는 소스 레파지토리를 바로 연결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마존 ECR 퍼블릭 레지스트리에 있는 샘플 컨테이너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을 눌러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할 클러스터 인스턴스의 CPU와 메모리 그리고 포트 번호 또 오케스트링 구성에서 동시 요청 횟수, 최소 최대 인스턴스 크기 같은 걸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밖에 헬스 체크 주기나 보안 설정 등을 할 수 있고 전체 설정을 한번 쭉 검토한 다음에 이제 배포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와서 샘플 랩을 구동을 하고요. 자동으로 설정된 도메인 주소로 배포된 웹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SQL이라고 부르는 질의 방식을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MySQL, PostgreSQL, Oracle, MS SQL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대표적이죠. 이 RDB는 이미 많은 사용자와 예제가 있고 또 수백만의 사용자가 충분히 처리 가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이제 관계형 DB를 이제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해주는 아마존 RDS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MySQL과 PostgreSQL의 성능 확장성을 개선한 아마존 오로라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아마존 RDS로 클라우드에서 간편하게 데이터베이스 운영하기라는 세션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형 DB를 대부분의 데이터 처리에 사용이 가능하지만은 이 빠른 데이터 수집이나 초지연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NoSQL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스키마가 없는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쉬워 보이지만 숙련된 데이터 모델링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의 서비스가 만약에 잦은 데이터 쓰기와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AWS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아마존 다이나모DB라고 하는 완전 관리형 NoSQL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이 몽고DB 호환용 문서용 그 NoSQL 서비스인 이제 다큐멘트DB 그리고 아마존 키스페이스라고 이제 완전 관리형 카산드라DB 클러스터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기술 유행에 따라서 이 NoSQL DB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RDB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AWS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마존 오로라를 선택했습니다. 이 MySQL이나 PostgreSQL을 쓰신다면 탁월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아마존 오로라에는 서버리스 기능이 있습니다. DB 서버나 클러스터를 띄우고 관리할 필요가 없이 그냥 DB 엔드포인트만 딱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오로라 서버리스는 이제 오로라가 제공하는 그 읽기 전용 복제본이라든지 멀티 에이지 지원 그리고 멀티 리전을 위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처럼 다양한 이제 가용성 옵션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요. 최소한의 DB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트래픽이 늘어나면 이에 맞게 스케일업 방식으로 컴퓨팅 용량을 늘려주게 됩니다. 순식간에 수십만 건의 트랜잭션이 일어나도 이 즉시 확장이 가능하고요. 서버리스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 90%까지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 RDS 콘솔에서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MySQL과 PostgreSQL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MySQL을 선택하고 서버리스를 지원하는 MySQL 버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DB 이름과 루트 사용자 이름은 뭐 기본 설정을 하고요. 얼마 전에 론칭한 오로라 스토리지 뭐 클래스 선택 옵션도 있네요. 이제 DB 클래스를 서버리스 VT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최대 0.5에서 128까지 데이터베이스 캐퍼시티를 정할 수 있는데요. 최소 4에서 6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에이지 읽기 복제본 설정이나 뭐 IP 주소 설정, VPC 설정, 뭐 DB 인증 설정, 모니터링 설정 이 모두 기본값으로 두고 DB 생성을 누릅니다. 이제 1, 2분 안에 오로라 서버리스 DB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클러스터 정보를 보면 라이터 인스턴스 한 개랑 리더 인스턴스 한 개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 또 DB 인스턴스에 보면 엔드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 접속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버리스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 프론트, 백엔드, DB 서비스를 각각 구성했습니다. 각 영역에서 직접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확장 축소를 하기 때문에 이 트래픽의 증가 축소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용 영역에서 운영적인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또 고가용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검증된 보안 모범 사례가 이미 탑재된 서비스들이니까 안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서비스를 딱 선택한 다음에 아주 간단해 보이는 아키텍처로 만들었지만 이 정도면은 꽤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한 명을 넘어서 100명 또 수천 명의 사용자까지는 어느 정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000명의 사용자를 커버할 수 있는 아키텍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000명 이상으로 사용자가 늘어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걸 좀 알아볼게요. 우선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 다양한 요구 사항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복잡성이 늘어나고요. 하나의 제품 영역에서 성능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영역에도 함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DB 같은 경우에 뭐 테이블 크기나 인덱스가 커지면은 전반적인 DB 쿼리 속도가 저하되고 또 애플리케이션 구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각 영역에 자세한 성능 튜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프론트 영역의 앰플리파이 호스팅의 성능 튜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앰플리파이 호스팅은 전 세계 410개가 넘는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 위에 구축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이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규모의 정성만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뭐 사실 큰 성능의 문제는 없고 따라서 이제 프론트엔드 코드 성능을 높이고 이 뭐 혹시 백엔드에 대한 호출수를 뭐 줄이고 이런 이제 일반적인 성능 개선 감각을 쓰면 됩니다. 그 앰플리파이는 이제 호스팅 성능과 배포 가용성 간의 균형을 위해서 새로 앱 배포 시에 즉각 캐시 무효화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배포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좀 더 고급 사용자는 이 앰플리파이 콘솔의 사용자 지정 헤드를 통해서 앱의 배포 특성에 따라서 이 캐시 시간을 지정해 가지고 성능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백엔드 부분의 앱러너에서 처리 가능한 최대 용량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앱러너가 사용하는 컴퓨팅 단위는 ECS 파게이트의 작업이지만 이를 인스턴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이 오른쪽 상단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각 인스턴스는 고정된 비율의 CPU와 메모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각 인스턴스는 이 동시 요청 수를 기준으로 해서 200이 넘으면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25개까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동시 요청이 5,000개까지는 처리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요청 하나당 2초 정도가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 뭐 분당 최대 한 15만 정도의 요청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상당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트래픽이 줄어들면 자체적인 L7 라우터가 판단을 해가지고 인스턴스 숫자를 이렇게 자동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백엔드에서는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 성능을 튜닝하는 것도 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완벽한 아키텍처나 애플리케이션은 없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뭐가 문제가 생기고 또 성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AWS에서는 이제 백엔드 성능 모니터링 및 성능 지표 관측을 해주는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와 AWS 엑스레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와치는 다양한 지표의 그 로그와 매트릭을 수집을 하고 또 특정 조건에 대한 알람 그리고 대시보드 이런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는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에다가 이렇게 추적 코드를 딱 심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의 종단 간 데이터 지연 시간이나 이런 걸 이제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클라우드 와치에 그 리얼 유저 모니터링이라는 기능이 새로 나왔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실제 인터넷 사용자 세션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클라이언트 쪽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페이지 로딩 속도라든지 뭐 로딩 실패 케이스, 실패한 환경들, 뭐 OS나 디바이스 이런 걸 이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엑스레이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내에 특정 기능하고의 문제를 자세히 파악해 주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적인 지도와 이 트레이싱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앱 내의 각 서비스 간의 뭐 평균 지연 시간, 뭐 실패율 이런 데이터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백엔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 데브옵스 운영 도구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 코드 그루는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분석해가지고 성능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비용 절감을 해주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아마존 데브옵스 그루는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이 운영 중인 그 비정상적인 이제 동작을 감지해가지고 이 성능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제 아마존 코드 그루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소스 코드 내에서 이 컴퓨팅 연산이 좀 심하거나 또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코드, 또 보안 취약점 이런 걸 수정하도록 리뷰를 해줍니다. 이 아마존 내부 프로그램 코드랑 그 상위 1만 개가 넘는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모델 학습을 해가지고 만들어졌고요. 코드 그루의 리뷰어와 프로파일러를 이제 개발 파이프라인에 여러분들이 통합을 하면 코드 품질 개선이나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깃허브에 풀 리퀘스트를 딱 오면 자동으로 코드 리뷰를 달아주기도 하고 여기에 CPU를 많이 먹을 것 같은 코드가 있다 그러면 딱 찾아줍니다. 또 여기서는 이제 더 효율적인 암호 라이브러리를 이제 추천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CPU의 사용률, 뭐 힙 사용량, 그리고 지연 시간 같은 이제 런타임 프로파일링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성능 튜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목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확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로라 서버리스는 스케일업 방식으로 CPU 메모리가 자동으로 추가되는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 건의 트랜잭션도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을 하면서 컴퓨터 플릿을 이제 수평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오로라처럼 뭐 3개의 가용 영역에 최대 15개의 읽기 복제본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DB가 좀 느린 경우에도 SQL 질의가에 문제가 없는지 또 성능을 뭐 영향을 주는 게 없는지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앞서 소개한 아마존 데브옵스 그루 요 기능 중에 그 DB 관련 성능 문제를 자동으로 감지, 진단, 수정 공고하는 기능도 최근에 출시가 했는데요. 현재 아마존 오로라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마존에서 단연간 운영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해서 뭐 DB의 CPU나 I/O의 리소스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슬로우 쿼리가 있다거나 이런 이제 잠재적인 성능 문제를 자동으로 식별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알람을 보내주게 이제 설정할 수가 있고 또 권장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DB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DB 운영과 성능을 아무리 잘 관리하더라도 이 급작스런 트래픽이 몰려오는 경우에는 여전히 강계형 DB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커넥션 풀이 꽉 차버린다든가 또 확장 속도보다 더 많이 트래픽이 몰려오는 그런 경우죠. 이때 우리는 그 DB 커넥션 풀을 관리할 필요 없이 DB 앞단에서 부하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아마존 RDS 프록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로라 앞단에 RDS 프록시를 두게 되었을 때 장애 조치 시간을 최대 79% 줄일 수가 있고 또 RDS의 경우에는 최대 32%까지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존 DB와 연결되면 이제 별 다른 설정 없이 그냥 접근 제어도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오로라 서버리스 버전 2도 지원을 합니다. 이 유명한 PostgreSQL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이 RDX 프록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한 것을 보면 이 극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은 RDX 프록시 미사용 시 부하 테스트 결과인데 인스턴스당 DB 연결 클라이언트 접속수가 932일이죠. 뭐 이건 똑같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RDS 프록시를 적용했을 때인데 DB 연결 수가 35로 확 떨어지고 반면 클라이언트 접속수는 1742로 오히려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RDS 프록시를 적용하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읽기 성능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좀 전에 오로라 DB 성능 데모에서도 보여드리지 않았지만은 그 DB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보면 그 RDS 프록시를 설정하라는 그런 권고 문구가 나옵니다. 네. RDS 프록시와 함께 또 DB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아마존 일래스틱 캐시입니다. 인메모리 캐시 서비스인 레디스와 멤캐시를 통해서 그 RDB에 지속적인 부하를 주는 핫 아이템을 따로 관리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들은 그 DB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고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 캐싱 방법들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데이터베이스 병목 문제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오로라 서버리스의 최대 15개까지 늘어나는 읽기 복제본을 자동 확장해서 더 많은 부하를 분산할 수가 있고요. 이 갑작스런 트래픽이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DB 앞단에다가 RDX 프로시를 통해서 DB 부하를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그 DB에 지뢰할 필요 없이 그 자주 읽고 쓰는 핫 아이템에 대해서는 엘라스틱 캐시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각 영역별 성능 튜닝을 통해서 이제 수십만 사용자까지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진화하였습니다. 이제 그 100만 사용자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용자가 100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복잡성이 커집니다. 아무래도 기능 증가에 인해서 비즈니스 로직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 팀이 개발 또 운영을 함에 따라서 서비스 개발 및 배포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 다시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리팩토링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모든 기능이 다 포함된 큰 애플리케이션 덩어리를 우리가 모놀리식이라고 한다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잘 정의된 API를 통해서 통신하는 기능을 그 독립적으로 서비스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작은 팀이 독립적으로 각 서비스를 소유해서 자율적으로 개발 스택도 선택할 수 있고 또 배포도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기능을 먼저 분리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 다른 기능과 의존성이 좀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분리해 나가는 것을 이 스트랭귤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이 아키텍트인 마틴 파울러가 이제 아내와 함께 호주를 방문하던 중에 캔슬랜드 해안의 열대우림의 좀 불가사의한 무화과나무를 보게 됐는데요. 이 무화과나무는 숙주의 나무 위에 씨를 뿌리고 밑에서 서서히 자라가지고 점차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숙주였던 나무를 죽이게 되죠. 전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돌리면서 하나씩 분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스트랭귤러 디자인 패턴입니다. 이 백엔드에서 의존성이 낮은 기능부터 분리해서 운영하려면 몇 가지 서비스를 좀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는 개발자가 API를 손쉽게 생성, 또 게시, 유지,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 또 보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 실시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RESTful API랑 웹소켓 API 이런 걸 지원하기 때문에 앞단에서 기능 분산을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분리하고자 하는 간단한 기능은 AWS 람다 서비스로 구현하면 좋습니다. 이 AWS 람다는 간단한 프로그래밍 코드만으로 필요한 이벤트에 따라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이벤트 중심의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거든요. 그 동기화에서 또 비동기로 이동 큐, 토픽, 버스, 이런 스트림 같은 이런 그 이벤트 기반을 이용해서 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용이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도 이 서비스별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AWS에서는 이제 목적에 맞는 DB 선택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RDS, 오로라 같은 관계형 DB도 있고 또 엘라스틱 캐시 같은 캐시 서비스, 그리고 이제 문서, 그래프, 메모리, 키밸류, 시계열, 원장, 칼럼 등 각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들 모두 그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구성하거나 성능, 가용성, 또 확장성 보안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해주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고요. 필요에 따라서 서버 및 클러스터 관리를 할 필요 없는 이런 서버리스 방식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버리스 방식은 데이터베이스 운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죠. 만약 여러분이 이제 중고차 매매 서비스를 만든다면 어떻게 DB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카탈로그, 요거는 이제 차마다 옵션하고 사양이 다르니까 이 몽고DB 호환의 다큐멘트 DB 같은 걸 쓰면 좋겠고, 또 자동차 모델의 매매 가격 추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려면 이 다이나모 DB 같은 노시컬 DB에서 저장 및 조회를 하면 또 좋겠죠. 또 자동차 출고에서 현재까지 매매, 보험 이력 이런 걸 관리하면 블록체인 수준의 원장 관리를 해주는 QLDB가 딱 맞겠죠. 각 요구 사항에 처리하는 그 서버리스 기반 컨테이너와 람다 함수 기반 앱들이 이런 효율성 높은 DB를 같이 사용을 하면 독립적인 서비스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AWS 서비스와 패턴을 다 합쳐서 100만 사용자를 위한 아키텍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백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스트랭귤러 패턴을 따라서 분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독립적인 기능을 쪼개거나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0만을 넘어서 1000만 사용자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독립적으로 구성해온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로 진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이 AWS 이벤트 브릿지 같은 이벤트 버스는 이 급증하는 워크로드를 수용하는 탄력적인 버퍼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AWS 스텝 펑션 같은 워크플로우 서비스를 쓰면 그 람다 함수들을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시키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 클라우드 역량이 쌓이게 되면 자체적인 컴퓨팅 관리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WS 앱러너의 기반이 되는 AWS 파게이트를 한번 직접 써보고 또 컴퓨팅 확장 관리 및 튜닝을 해보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전체 스택의 성능을 계속 분석하고 또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계속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이 1000만 사용자 아키텍처를 진화하면서 기존 AWS 람다 함수의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 구성을 위해서 AWS 서비스들을 추가하고 또 AWS 파게이트를 직접 활용해서 구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한 1000만 사용자 아키텍처를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기존의 가상 서버 기반의 1000만 사용자 아키텍처도 좋은 선택 옵션입니다. 작년에 우리 빌더스 온라인에서도 이 최신 버전의 그 서버 기반 1000만 사용자 아키텍처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꼭 찾아서 함께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활용하는 AWS 서비스의 차이만 있지 접근하는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서버리스 기반 1000만 사용자 아키텍처 진행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인프라에 대한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개발 및 확장을 원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서버리스 대 서버 베이스 나에게 맞는 아키텍처 찾기 세션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완성된 아키텍처는 없습니다. 그 AWS의 다양한 모니터링, 관측 서비스를 활용해서 얻은 개선 사항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아키텍처를 진화해 나가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스택에서 캐싱을 도입하는 같은 그런 필요에 따라 그 최적의 기술을 찾아서 구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에 유행하는 기술을 쓴다기보다는 이 고전적인 방식이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시간 이후에는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서 세션이 진행됩니다. 트랙 1에서는 AWS 핵심 서비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EC2, VPC, 또 RDS, 컨테이너 같은 가장 중요한 서비스만 모아서 알려드리고요. 트랙 2에서는 이제 AWS를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비용 최적화, 보안 서비스 등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마지막 트랙에는 주요 산업별 클라우드 트렌드와 고객 사례도 소개합니다. 이 행사 페이지는 한 달 정도 계속 열려 있고 또 세션이 끝나면 바로 녹화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못 들은 세션이 있으면 나중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클라우드 전문 지식을 여러분의 진도에 맞춰 향상시키기를 원한다면은 AWS 스킬 빌드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이제 이 QR 코드를 스캔하시면은 AWS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6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교육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클라우드 캐스트 및 실습, 또 AWS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 같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내용을 학습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